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깨 감압술, 그러니까 어깨 수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재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러려면 어깨 수술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재활에 대한 전략을 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수술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깨 수술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극상근, 그러니까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상근 텐던, 그리고 이제 근육의 파열에 대한 수술과 두 번째는 이렇게 아크로미온 하부가 돌출이 되는 거죠. 이제 뼈가 길어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 모양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돌출되는 부위가 점점 예리하고 날카롭게 또 위험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3단계로 나눈 건 비글라니 분류법에서 이제 따온 것이고요. 먼저 이제 타입 2, 두 번째 단계에 보면 이렇게 컨케이브 형태로 아크로미온 형태가 이렇게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부가 뾰족하게 돌출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절경으로 이제 이 타입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압술을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플랫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플랫하게 하는 작업을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사실 관절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위험스럽죠. 좀 그러니까 완만한 그런 돌출이 아닌, 정말 여기에 근육이 딱 찝히게 되면 근육에 손상이 있겠는데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돌출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출혈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런 돌출된 부분들에 의해서 근육이 좀 손상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어떻게 긁어내는지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저렇게 뼈를 긁어내죠. 저렇게 아크로미온 하부를 이제 저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저렇게 긁어냅니다. 저렇게 아크로미온 바로 하부에 극상근 힘줄이 위치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 저렇게 너덜너덜 저렇게 파열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긁어내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각도에서 이제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는 지금 자막이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이제 뼈에 돌출된 부분, 뼈가 자라나는 저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상처가 계속 유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국제관절경 학회에서는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에는 순수하게 물리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타입 2예요. 근데 이제 타입 3를 보시면 훨씬 더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절경으로 봤던 상황보다 돌출된 부분은 훨씬 더 예리하고 훨씬 더 그 돌출된 양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재활을 하게 될 때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병원에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다른 이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렇게 감압술을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들이 수술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도수치료로 나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떠한가, 이 환자분이 어떤 진단을 받았나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엑스레이 사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장면은 또 뭐냐면, 아까는 이제 아크로미온 하부를 이제 긁어내는, 쉽게 말하면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좀 생소하게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관절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부분에서는 종종 많이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물리치료사들이 접하는 정보로서는 이것도 조금 희소한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접하지 못하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AC 조인트에 대한 그 감압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압술이라는 게 형태가 러프하고 또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표면들, 그리고 AC 조인트가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면서 이제 형태가 조금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시 관절경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AC 조인트고요. 데미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조금씩 글라이딩이 일어나고 있는 저런 장면인데요. 저기를 이게 쭉 긁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AC 조인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극상근이 있어요. 그래서 AC 조인트에서도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 극상근, 근육의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AC 조인트를 지금 잘 긁어내는 장면이죠. 긁어내는 상황에서는요, 저렇게 당연히 뼈를 긁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출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관절견 장면, 그러니까 아크로미온 하부에 대한 어떤 시술이나 AC 조인트에 대한 시술에 모두 뼈를 긁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부 조직 상처만 낫는다라고 해서 회복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뼈를 긁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온전히 또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로테이터 커프가 저렇게 파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텐던이 저렇게 지금 떨어져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크로미온과 여기 AC 조인트 둘 다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뼈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엔 우리가 그냥 뭐 물리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수술은 불필요해 라는 인식보다는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엑스레이를 확인해보고 환자의 어떤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일치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반달 형태로 파열이 있는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90도 에이비덕션을 했을 때 1분 30초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그냥 만약에 환측이 오른쪽이고 건측이 왼쪽이다라고 하면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파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툭 떨어지진 않아요. 그것도 파열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무조건 약간 파열이 이런 모양, 무조건 파열이 있다고 그래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크기와 양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적어도 1분 30초 내지 2분 정도는 에이비덕션을 통해서 환자가 이 팔을 어느 정도 들고 있을 수 있느냐, 꼭 엠티캔 테스트나 풀캔 테스트만으로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엑스레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셜 테스트 외에도 90도 에이비덕션을 한 상태에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버티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환측이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을 갖고 계세요. 환측이.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약간 파열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뼈의 문제, 그리고 이런 근력의 문제, 그리고 이 환자의 통증에 관한 부분도 지금 이렇게 파열이 있는 경우는요, 야간통이 자주 발생합니다. 종종.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야간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야간통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뼈만 긁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파열도 있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진을 할 때 환자는 이미 수술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술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환자분 이렇게 팔 옆으로 벌리고 뭐 한 1분 정도 들고 있는 그런 검사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증, 주로 밤에 자주 아팠던 적이 있으세요? 라고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환자가 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꼭 사전 정보로 도수치료실에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오질 않으면 이제 어떤 치료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냥 물리치료사들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졌겠지라고 이제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그냥 거기에 맞게 근력 운동 위주의 이제 치료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아크로미온에 대한 감압술을 했고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아크로미온과 AC 조인트 감압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극상근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까지를 동시에 3가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ROM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중시어 동작도 제한이 있을 것이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동작도 제한이 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전방, 포워드 플렉션에 제한도 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우리가 이제 재활을 하게 될 때 어떤 동작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환자분의 ROM을 늘려주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환자분이 지금 관절경으로 수술한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묘사해드린 이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왜 이 부분이냐면 여기 밑에 아크로미온, 여기 하부를 지금 긁어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AC 조인트 감압술까지 지금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선을 나눴을 때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이렇게 나눈다면 다 앞쪽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극상근이 파열되는 부위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쪽을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아물고 그 다음에 또 조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아크로미온 하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섬유성 조직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유착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조금 이제 아크로미온 하부하고 그 다음에 휴머럴 헤드 사이가 뭔가 살점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유착이 일어납니다. 수술 후에 스카티슈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무조건 암슬링을 하고 있잖아요. 환자분이 팔걸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팔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이에 유착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살점은 잘 아물고 상처는 아물었겠지만 아문 만큼 유착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ROM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먼저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경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조직들이 전부 늘어나거든요. 스트레치를 받는 조직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캡슐과 그 안을 싸고 있는 이제 리가먼트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인 조직을 보고 계신데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면 로테이터 인터벌 그 사이에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장력을 받아요. 텐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과도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널 로테이션도 근육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는 아크로미온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극상근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 하게 될 때는. 그래서 열중시어 동작도 처음부터 ROM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거요? 포워드 플렉션부터 서서히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아크로미온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여기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아크로미온을 연결해주는 CA 리가먼트가 있거든요. 헤드가 이제 이 사이 밑으로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먼저 포워드 플렉션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엑서사이즈 혹은 매뉴얼 세라피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치료의 방향,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이제 능동적인 치료의 우선순위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 2가지를 가져왔고 3가지를 가져왔는데 먼저 수프라스피네투스와 관련된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과 관련된 서브스카플라리스와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이건 제가 이제 피지오프라고 도장을 찍은 이유는 이게 지금 제가 실제 강의 교재에서 지금 슬라이드를 3개를 가져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거 부연 설명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가져왔는데, 자, 먼저 주먹이 이렇게 앞으로 온 상태에서 에이비덕션을 시킵니다, 환자를. 자, 이렇게 에이비덕션을 이런 식으로 시켜요. 자, 쭉 버티게 합니다. 0도에서 30도 정도, 에이비덕션 0도에서 30도까지 벌리게 안 들고 거기서 홀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지금 주먹이 앞으로 있다는 건 인터널 로테이션이잖아요. 인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30도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수프라수피네투스가 순수하게 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프라수피네투스보다는 뭐가 더 쓰냐면 델토이드 포스테리어가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 뭘로 확인했더니? 초음파로 확인했더니 대부분 환자들을 비교를 했을 때 저렇게 이제 탄력밴드를 통해서 버티게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주먹을 앞으로 향하고 에이비덕션을 시키면 델토이드 포스테리어가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먹을 앞으로 하는 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약간 가미된 동작이 그럼 잘못된 동작이냐? 그게 아니라 수프라수피네투스를 봉합한 환자라면 당연히 지금 극상근을 되게 조심스럽게 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손바닥을 앞으로 하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상근이 더 많이 참여를 합니다.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파이버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초 단계는 수술한 환자분 같은 경우 주먹이 앞으로 가게 해서 탄력밴드를 활용한 에이비덕션. 기초 단계 1단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단계가 1단계가 어느 정도 환자가 좀 괜찮게 되신다 하면 이제 기초 단계 2단계예요. 보시는 것처럼 에이비덕션 이제 손바닥이 이제 앞을 향해서 보게 하고 에이비덕션 30도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때 초음파를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자, 이제 이게 수프라수피네투스고 이게 포스테리어 델토이드예요. 자, 쭉 간 상태에서 이제 버팁니다. 이건 좀 이제 제가 속도를 약간 느리게 해서 이제 지금 초음파를 돌리는 건데, 쭉 보시면 그렇죠. 에이비덕션 지금 이 순간이 30도 정도일 때고 이제 다시 원위치로 0도로 가면 수프라수피네투스가 이렇게 쓱 이렇게 아크로미온 바로 밑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극상근이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파이브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구조가 됩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했을 때. 그래서 아까 같은 기초 단계의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초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요? 예,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에이비덕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라고 하면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0도에서부터 이렇게 내 가슴, 배 쪽까지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있지만 딱 15도까지만 인터널 로테이션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휴머러스 헤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0도에서 15도까지만 지금 이게 화살표로 지금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सब스카플라리스인데요. 0도에서 15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액티베이션 되고 안테리어 델토이드는 최소한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낮은 강도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견갑하근만 쓴다 혹은 뭐 극상근만 쓴다 이게 아니라 극상근 혹은 그 견갑하근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강도로 최대한 속도를 느리게 했을 때 견갑하근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더라. 무엇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테리어 델토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더라 하는 거죠. 인터널 로테이션을 할 때 견갑하근만 참여하겠습니까? 일종의 팩머슬도 작용을 할 것이고 약간의 광배근도 작용을 할 것이고 탄력밴드를 사용할 때요. 다양한 근육들이 같이 참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견갑하근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한다면 0도에서부터 15도, 그러니까 팔꿈치를 몸에 이렇게 딱 붙인 상태에서 엘보우 90도 플렉션 하고 팔꿈치를 최대한 몸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15도 인터널 로테이션을 했을 때가 견갑하근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다 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가지 전략이 이렇게 나왔네요. 먼저 수동적인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동작부터 포워드 플렉션부터 점진적으로 ROM을 늘려가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인터널 로테이션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환자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ROM을 늘려주자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라면 수프라수피네투스와 सब스카플라리스가 있었습니다. 수프라수피네투스를 접근하는 전략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인터널 로테이션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सब스카플라리스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긴 시간이지만 수술 후에, 특히 이제 감압술과 같은 이런 시술 후에 어떻게 환자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크로미온 하부만 긁어내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AC 조인트도 긁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수술 후에 오는 환자가 그 어깨 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수술 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유착은 어느 부위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추해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치료를 들어간다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을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충분한 어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깨 치료를 되게 어려워라 하시죠.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지금도 어렵습니다, 어깨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술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 병리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짧은 내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 중에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환자의 어깨 평가에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또 선생님들 어깨 치료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